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초콜릿. 네.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또 이게 조금 비싼 제품이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가 있고요, 저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초고가의 초프리미엄도 아니고. 맞아요. 또 그렇다고 엄청 저가의 초콜릿도 아니고. 맞아요. 이런 중간에 낄 경우에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100만 원짜리 원래 제품 내던 브랜드가 100만 원짜리 내면요.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오늘은 트렌드 전문가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인사를 몇 번 드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 채널에 나온 게 제가 꽤 오래돼가지고 예, 정말 이제 반갑고요. 네, 이 채널에 안 오면 뭔가 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몸이 근질근질하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책 안 나올 때 조금 오고 싶어서 예, 한번 책 나올 때만 온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작가님과 이 촬영을 하면서 트렌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좀 감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트렌드가 중요하고 우리가 트렌드를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가님 이제 SNS 하시는 거 이제 브런치도 하시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거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 이거 알아두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거를 오늘 몇 개 꼽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좀 꼽은 것은 이제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 좋아요. 저도 이제 가나 초콜릿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예, 되게 오리지널이고 되게 또 그 정통 초콜릿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 정말 오리지널인 게 원래 가나 초콜릿이 저희 원래 초콜릿 할 때 시옷자 쓰잖아요. 티그자 쓰시는 맞아요. 그때부터 나왔어요.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1975년에 처음 나왔대요. 그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정말 오래된 제품이고, 그게 원래 일본에 있었던 제품인데, 국내에 출시를 하면서, 75년에, 그러니까 일본에 60년대에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오래 브랜딩이 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큰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초콜릿. 이런 느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나 초콜릿은 왜 가나인지도 혹시 아세요? 아니,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가나인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사실 뭐 이름에 대한 거는 우리 음악 들을 때도 그렇지만 그룹이 결성되면서 왜 이름을 그걸로 지었는지 저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저는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음악으로 빗대었으니까 왜 그룹도 이게 해체를 할 뻔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체를 할 뻔해서 정말 해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가나 초콜릿은 위기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적으로 본다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가나 초콜릿은 사실은 최근이 리스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카카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이 리스크긴 할 텐데 그럼 기존에 리스크 없었느냐?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정말 당대 최고의 모델들이 들어왔거든요. 가나 디저트가 되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외부 광고도 열심히 했는데 굳이 따진다면 투유 초콜릿이 나오면서 약간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투유 초콜릿이 해외 배우들까지 섭외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조금 비슷하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또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소비자 반응이 가격이 오를만 하다였어요. 왜냐하면 맛이 완전히 뭐 개선이 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간 뭐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가격 주고는 먹을만 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위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탄하게 온 브랜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신기한 브랜드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초콜릿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또 이게 조금 비싼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가 있고요. 저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가 브랜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먹는 이런 제품들이고요. 중저가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중들이 먹는 이런 제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 선물용으로 쓰는 그렇죠. 특별한 날에 좀 선물하는 이런 용도일 텐데
중저가 시장에서는 정말 브랜딩을 너무 잘해놓은 이런 상태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도 초콜릿 얘기하면 투유 아니면 가나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브랜딩이 잘 된 제품이고 그리고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큰 리스크 없이 브랜드 잘 끌고 왔다는 이런 점도 정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이 또 이제 형성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판형으로 된 초콜릿도 있고, 맞아요. 뭐 네. 이렇게 약간 뭐 육각형 모양의 맞아요, 초콜릿, 맞아요. 여러 네. 가지 뭐 또 크런키 초콜릿도 있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초콜릿 시장 중에서 이 가나 초콜릿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보세요? 그 포지셔닝을 하면은 사실 우리 뭐 마케팅에서 포지셔닝 맵 그린다고 하잖아요. 인지도는 높은데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위치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후에 우리가 얘기할 주제로 연결이 되겠지만 판형 초콜릿에서는 가나 초콜릿이 최고지만 사실 판형 초콜릿을 벗어나게 되면 가나 초콜릿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근에 조금씩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판형 초콜릿이 모든 초콜릿의 기본이겠느냐?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인 시장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시장과 기본적인 타겟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그 이후에 뭔가 베리에이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뭔가 브랜드를 형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 그렇다면 가나 초콜릿은 그 부분에 완벽하게 부합을 한다. 즉 가장 기본적인 판형 초콜릿 시장을 일단 잡아놓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우리 시장부터 더 넓히자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가나 초콜릿이 있을 수 없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 가나 초콜릿이 이제 초콜릿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디저트로의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움직임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좀 변모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맞아요. 가나 초콜릿이 가나 초콜릿 디저트 브랜드로 완전히 지금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인데 초콜릿 자체가 디저트 시장으로 편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초콜릿 하나 그냥 우거우거 먹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초콜릿을 그냥 우거우거 판형 초콜릿을 씹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초콜릿은 디저트 형태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케이크 위에 올라가고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뭐 쿠키나 이런 데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부차적인 이런 디저트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냥 그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MZ 세대 분들이나 알파 세대 분들로 내려오면서 초콜릿은 정말 그냥 디저트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저트고 그리고 특별한 날 정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장 변화를 읽었다면 기존에 있었던 판형 초콜릿만으로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디저트 시장 자체가 워낙 커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디저트라고 하면 디저트 하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케이크. 그렇죠. 케이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지금 주변 한번 돌려보세요. 디저트에 케이크만 있나요? 아니죠.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디저트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아예 디저트만 파는 브랜드도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저트 시장이 과거보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커피 시장의 성장과 결은 같이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지금 근데 웃긴 게 또 저희 웰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줄이신다고 하면서도 또 디저트를 드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가 또 요즘은 뭐 단백질도 좀 더하고 그렇죠? 당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하면서 이 디저트 시장 자체에 대한 수요는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빵돌이 빵순이 이런 얘기 하면서 디저트 시장 자체가 정말 뭐 웰리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이고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세분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대중적인 제품 찾는 사람이 있으면 프리미엄 제품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였어요. 야, 너 뭐 초콜릿 그렇게 비싼 거 먹어? 그러면 괜히 쭈그러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뭔가 이렇게 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왠지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쭈그러들고 뭐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초콜릿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럼 초콜릿에 돈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모하고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MZ 세대하고 알파 세대는 타인의 기준보다는
예, 내 마음과 내 취향이 가장 중요한 세대거든요. 내 돈 내산이면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콜릿도 네, 그냥 판형 초콜릿 그냥 가볍게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좀 비싼 거 먹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초콜릿 먹고 싶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이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엄 전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저트가 된 가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뭐 지금 어떤 상품들이 뭐 지금 출시가 됐나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초콜릿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인데 약간 쿠키 느낌의 제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콜릿 제품도 있어요. 네. 생초콜릿이라고 하면 원래 카페에서 만나던 제품인데 네. 생초콜릿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 자체가 아예 디저트 정말 그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돼 있고 이 가나의 프리미엄 제품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판형 제품과는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아예 새로운 브랜드 만들었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면 마트에 초콜릿 코너 가보시면 아주 다른 코너에 영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 가나라는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나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여서 그런 이제 프리미엄 초콜릿들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출시를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가나라는 브랜드는 확실하니까 이건 우리 써서 다른 걸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몰라 그거 아니니까 우리 생각에 가나라는 단어가 그렇게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나는 전자의 방향을 택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브랜딩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조금 넓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수동에서 팝업 열심히 했어요. 가나가요? 예, 가나 디저트 하우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디저트 제품도 맛볼 수가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늘 얘기 드리지만 팝업 스토어는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이렇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3만 원짜리 티셔츠만 내던 브랜드가 갑자기 100만 원짜리 제품을 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저희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00만 원짜리 원래 제품 내던 브랜드가 100만 원짜리 내면요.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 초콜릿이 처음에 그냥 아무런 작업도 없이 그냥 디저트를 갑자기 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쟤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간 지금 소비를 끌고 가고 있는 MZ세대나 알파세대는 성수동 가서 그거 봤을 가능성 생각보다 높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가나 초콜릿은 스토리텔링 브랜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가나와 함께 했던 초콜릿과 연관된 추억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요. ARS 사서함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꾸 설득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 오늘부터 그냥 프리미엄 할래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트렌디하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지금의 세대는 설득이 중요하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찾아보면 뭔가 있어야 돼요. 예,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찾아보겠죠. 예, 가나가 프리미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에이 얘네들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리미엄 한다고 뭐 하우스도 하고 뭐 한대요. 뭐 프리미엄 브랜딩 하고요. 프로모션 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그 생각은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상황으로 사실상 브랜드를 확장을 하면서 대중들의 동의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대중들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가나는 설득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가나 초콜릿이라는 그걸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애매해질 수 있는 포지션을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초고가의 초프리미엄도 아니고 맞아요. 또 그렇다고 엄청 저가의 초콜릿도 아니고 맞아요. 이런 중간에 낄 경우에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품으로 머물다가 브랜드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가나 초콜릿은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인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역으로 생각하면요. 중간에 낀 브랜드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중간에 껴있는 브랜드들이 살아남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윗단에 있는 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 부분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금 저렴한 제품을 먹고 싶은데 너무 저렴한 제품은 또 신뢰가 안 가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가성비 아니면 초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타겟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니아층을 상대로 제대로 장사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도 쉽지 않은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애매한 이 포지셔닝도 사실은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굴러만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너무 비싼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것도 싫은 사람들은요 중간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포지셔닝의 핵심은 사실은 뭔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나 초콜릿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제품 하나로만 계속해서 왔으면 지금 같은 포지셔닝은 못 가졌겠죠. 근데 뭔가 행동할 거리들을 주고요. 그리고 뭔가 경험할 거리들을 주니까 일단은 경험하면서 그래 그 브랜드 그거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근데 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할 거리도 없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포지션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는 이런 생각으로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나 초콜릿은 상당히 좀 영리한 정책을 좀 펴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가나 초콜릿이 지금 이제 디저트 시장으로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전반적으로 뭔가 더 퍼지고 정말 그 가나 초콜릿이 디저트 시장에서 자리를 공고하게 잡으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하고 가나 주세요. 맞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디저트 이퀄 가나가 되면서 그게 이제 궁극으로 완성된 가나란 브랜드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가나가 이제 그런 브랜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순탄하게 뭐 잘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약점이나 강점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는 못 갈 거예요. 이게 제가 가나 초콜릿에 뭐 감정이 있는 네. 게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는 못 갈 겁니다. 근데 하나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디저트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쉽게 먹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먹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편의점이에요. 네. 편의점에서 무슨 디저트 무슨 소싱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뭐 빵 명장이랑 뭐 콜라보해서 빵 내고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걸 귀찮아하는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차가 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디저트를 위해서 카페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저트 맛집을 가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그래도 퀄리티를 좋은 걸 뭔가 좀 쉽게 사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명 근거리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근거리 소비라는 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팬데믹 때 나왔어요. 팬데믹 때 멀리 못 가니까 그냥 근거리에서 산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냐면 좋은 제품을 근거리에서 혹은 내 관심사가 있는 제품을 근거리에서 좀 편하게 산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가장 베스트죠. 내가 정말 디저트 하우스에까지 입점을 해서 커피랑 디저트 가나 주세요 해서 디저트를 먹는다. 이게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까지 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곳을 겨냥하느냐? 맞아요. 그건 거죠. 근거리에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디저트를 먹고 싶은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편의점에서도 편의점 빵 말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나은 빵을 먹고 싶은 사람 이런 수요를 건드렸는데 실제로 GS도 그렇고 CU도 그렇고 인하우스 빵 브랜드들이 잘 팔려요. 그렇죠.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 수요가 없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를 공략하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디저트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리스크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근데 역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대중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게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가나가 지금 허쉬를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허쉬도 보면은 뭐 초코우유도 있고, 어허. 뭐 빵에 초코빵인데 이게 허쉬를 콜라보 해가지고.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나가 아이스크림도 냈어요. 네, 냈어요.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브랜딩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요즘 트렌드에서 좀 디저트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은 뭐 아까도 뭐 말씀하셨죠. 근거리 소비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뭐
이 가나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F&B 브랜드들이 좀 더 이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번 더 강조드리면 편하게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랑 콜라보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그냥 배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네, 컨텐츠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디저트 브랜드 자체가 컨텐츠가 돼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뭐 굳이 막 브랜드까지 언급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도넛 브랜드 중에 굉장히 좀 컨텐츠가 돼서 좀 잘 된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베이글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된 브랜드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물론 도넛도 맛있고 베이글도 맛있었어요. 근데 컨텐츠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굿즈로도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도넛 브랜드는요. 저기 그 주방용품하고 콜라보한 것도 봤어요. 그래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사셨더라고요.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넛 브랜드야. 그랬더니 도넛 브랜드야? 나 그냥 이뻐서 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 그 도넛 브랜드 모르셨어요. 그냥 MG 브랜드니까. 근데 그거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컨텐츠화로 다가가서 정말 브랜드가 그 자체의 먹거리, 즉 디저트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디저트는 아니지만 코카콜라가 여태까지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코카콜라도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예, 뭐 코카콜라 굿즈도 모으시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뛰어넘는, 즉 오늘은 디저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디저트 제품을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다 MZ세대는. 그리고 실제로 MZ세대는 그렇게 민감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걸 또 SNS에 다 공유해 주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대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디저트 브랜드들은 정말 살아남고 싶다면 컨텐츠화가 돼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더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셔야지 디저트 자체에만 집중하는 건 사실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와플 기계로 삼겹살 굽고 뭐 이렇듯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SNS에 퍼져 나갔을 때 브랜드가 확장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거죠. 방금 와플 기계로 삼겹살 굽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 와플 기계를 다 굽는 게 하필이면 우리 기계다. 이거 그렇죠. 바이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저트가 줄 수 있는 경험은 디저트를 먹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저트를 먹는 것만이 디저트의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건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